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는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는 회고에 이어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동남아 식당 조금 있는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좌파 언론이 사람이 몰리도록 방송을 내보낸 것도 의혹이란 내용인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에 이어 당시 김 의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적어뒀다는 메모장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태블릿 PC 메모장, 국회의장과 대통령 면담 내용 전해 들은 내용이란 메모가 있습니다.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감.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하는 방송을 내보낸 이유, 의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괄호 속에는 지인 부녀도 기사 보고 구경 갔다가 사고라고도 적혔습니다.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활발히 소통했는데 김 전 의장이 2022년 12월 5일 국가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뒤 윤 대통령의 발언들을 전화로 말해줘 메모했다는 겁니다. 그때 한참 소위 음모설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장께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고. 메모 작성 날짜는 2022년 12월 5일, 수정 일자는 바로 다음 날인 12월 6일로 이후 수정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메모엔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대한 범죄성 사건이 의심되는데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에 대해선 무능한 사람인데 누가 뒤를 봐줬는지 서울로 왔다. 차선만 하나 통제하면 되는데 왜 방치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소위 그 동정 이런 것을 이 야당 측에 전달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박 의원은 김진표 전 의장이 입이 무겁고 없는 말을 지어낼 뿐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독대를 요청해 나눈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려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왜곡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 파문에 대한 반응은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의장이 내밀한 대화를 왜곡했다며 사과하라는 반응을 보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을 거라 믿지 않는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튜버와 대통령의 주장이 거의 차이가 없게 됐다던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은 그랬을 뿐이라 생각한다며 그랬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은 비정상적인 태도가 이제 이해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야권에선 두 귀가 의심스럽다, 믿기 힘들 정도로 초현실적이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9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통령이 저급한 음모론을 신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의 희생이 어떻게 유도되고 조작되었단 말입니까?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라며 극우 음모론이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 건지 윤 대통령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우선 발언을 공개한 김 전 의장이 왜곡에 사과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 전 의장께서는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 논란을 유발한 점에 대해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가운데엔 한동훈 후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이 왜곡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믿는다면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곡이냐 아니냐, 윤 대통령의 발언에 진위를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그랬을 뿐이라 생각하고 단언한다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직격했고, 여권 내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왜곡이라고 퉁칠 일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무엇이 왜곡이고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과 박홍근 의원 메모에 담긴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의 맥락은 이태원 참사에 배후가 있다는 음모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참사 직후 떠돌았던 숱한 의혹들에 대해 이미 사실 무근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상태였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는 안 믿고 음모론을 믿은 거냐며 유튜브 좀 그만 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직후 온라인상에서 참사 원인을 둘러싼 갖가지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토끼 머리띠를 쓴 인물이 사람들을 밀었다. 기름을 바닥에 뿌려 미끄럽게 했다. 집회에 나왔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것 따위였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선 이런 주장들이 고스란히 반복됐습니다. 그 건설 노조 차량을 끌고 집회까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야. 촛불 집회가 그날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병을 들고 있죠? 저 병이 기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각시탈을 한 두 사람이 바닥에 막 뿌려댔다고 한다면 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경찰은 참사 2달여 만에 각종 의혹과 음모론들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기름을 바닥에 뿌렸다는 의혹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전 의장의 독대가 이뤄졌다는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리기 한 달 전쯤 이미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야당은 이런 경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음모론을 믿은 거냐고 질책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주요 판단 기준과 근거가 극우 유튜버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권에서도 유튜브 대신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정말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서야 이해가 간다고 꼬집었습니다. 음모론의 피해자인 참사 유가족들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억울함을 푸는 열쇠라며 특조위 구성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정치권의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착수했습니다. 2인 체제로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만으로 3개 방송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오늘 의결한 건데요. 언론단체들은 불법이 명백한 체제에서 자행되는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상임위원 좌석은 5개지만 여전히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임 부위원장 두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10달 넘도록 2인 체제의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는 비판에도 방통위는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했던 사흘 전만 해도 선임 절차의 착수 시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시작을 합니까?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어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급히 회의를 소집해 절차를 서두른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남은 이 부위원장 1명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는 각각 오는 8월에, EBS 이사진은 9월에 교체될 전망입니다. 방통위가 각사의 새 이사진 선임안까지 의결하면 KBS에 이어 EBS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까지 여권 추천 이사들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언론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방송 탄압 즉각 중단하라! 헌법을 규정한 언론 자유를 성도리째 부정하는 폭력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자의 전현무를 마다하지 않는 거다. 특히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개회관을 의결한 방통위 앞에선 아침부터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계엄군의 비밀작전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방송 장악을 통해 정권을 지켜내겠다는 거냐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이사진 교체에 대해 야당이 방통위를 겁박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 하루 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절차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방통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또다시 위법적인 2인 심의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섰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계엄군의 비밀작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리에 국회를 속이고, 위법적인 2인 체제의 책임은 야당목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해서 윤석열 정권 지켜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나란히 맞불 집회를 열고 방통위를 엄호했습니다. MBC 등 지금의 공영방송은 편파적이라며 정상적인 이사진 교체에 대해 야당이 방통위를 겁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을 팔아먹고 독립을 팔아먹고 있는 그저 선전성동의 기구에 불과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야당이 편파적인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다른 후보는 내놓지 않았다며 파행 운영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2인 체제를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뜻이 있다면 지금 바로 민주당 추천목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됩니다. 의석수가 충분한 야권은 김홍일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경계하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벼르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방송 장악을 사실상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여권은 당권 주자들까지 가세해 묻지마 탄핵당, 방송을 장악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차라리 탄핵을 하지 않는 대상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 접촉을 피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되죠. 그래서 김 위원장의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작년 말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자 국회 통과에 앞서 자진 사퇴했는데, 김홍일 위원장 역시 결국 미리 자진 사퇴하고 방통위가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빠르게 진행하게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당시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소추되면 직무가 180일 동안 정지되는 데다 탄핵 심판 동안 후임자도 뽑을 수 없어 방통위가 멈춰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 만에 김홍일 당시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7달 뒤 이번엔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거치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명백한 불법 사유가 없는데도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며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내부에선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 위원장이 만약 자진 사퇴하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경우 야권은 이 부위원장까지 탄핵 소추한다는 방침이어서 7달 전보다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권한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임자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7달 전에도 방송 경험은 없는 검사 출신으로 권익위원장 취임 5달밖에 안 된 김홍일 위원장을 겨우 후임자로 돌려막았는데 총선 참패 뒤 구인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후임자를 찾아 임명한다고 해도 108대 192, 더 심화된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국 대치만 악화될 게 뻔합니다.
방통위 2인 체제 해소 등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대통령실 내부에선 대통령에게 선택지라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 말곤 없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120mm 이상의 폭우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제는 중부지방에서도 강한 장맛비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부터 보실까요? 이 제주 남쪽에 길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비구름, 내일 밤 중부지방에 첫 장맛비를 뿌릴 정체전선입니다. 이것은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이번 비의 모습인데요. 내일 새벽이 되면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제주를 시작으로 낮 동안 점차 전국을 뒤덮는 게 확인됩니다. 특히 짙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지역들, 최대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지역별 예상 강우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까지 서울에는 30에서 8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와 전라권에는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와 경남 해안가에 100mm 이상, 제주 산지는 200mm 이상입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제주와 전라권은 내일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 경남권은 내일 밤부터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 밤이 되면 한반도 북쪽으로 저기압이 접근하는데 특히 이 붉은색 기류로 나타나는 강한 남서풍이 유입되겠습니다. 서해안 지방부터 바람이 먼저 강해져 해안가에 시속 70km 이상, 그 밖에 서쪽 내륙으로도 시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에도 비가 계속됩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2년 전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신림동 반지하집에서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숨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주변 일대에도 반지하집이 많았습니다. 호우 대비는 잘 되어 있을까요? 이번 주말 장마를 앞두고 김지성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2년 전 시간당 14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특히 반지하 가구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년 전 폭우로 물이 들이닥쳐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집입니다. 이 동네에는 이런 반지하 집이 많은데 호우 대비는 제대로 돼 있을지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숨진 일가족이 살던 곳에서 50m 떨어진 반지하 집에 사는 하모 씨는 당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는 목 끝까지 탔으니까 2층하고 3층으로 올라가서 대피했죠. 창문으로 쏟아져 내리는 물도 문제였지만 싱크대와 화장실에서 거꾸로 솟구치는 물에 집안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물이 싱크대에서 물이 옆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어떻게 거꾸로 올라오는 물이냐. 많이 올라오죠. 하 씨는 창문에는 물막이판을, 집안에는 역류 방지기를 설치했습니다. 지하 방에도 다 이게 돼 있어. 변기도 뜯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변기도 뜯어가지고 이걸 넣고. 하지만 서울에 있는 반지하 가구 3집 중 1집꼴로 여전히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기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설치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지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는 한번 침수 이력이 있던 게 티가 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틀 동안 내린 20mm 비에도 현관밖 복도에 물이 흥건히 차오르고 집안엔 물방울이 맺힙니다. 반지하 집에 살고 있는 허민우 씨는 직접 싼 배수 펌프로 물을 빼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은 이제 어떻게까지 될지는 위아래 다 덮치게 되면은 저는 진짜. 집주인이 보증금 8천만 원을 들고 잠적해버려 허 씨는 꼼짝없이 올 장마도 여기서 나야 합니다. 잠적한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물막이판이며 역류 방지기도 지원 불가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치고 연락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저희가 보통 건물주 동의를 받거든요. 저희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해드릴 때도. 반지하 집 거주자는 전국에 60만 명. 집주인 동의 여부만 따지다 막을 수 있는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게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바로 간다 기후환경팀 김민욱입니다. 이곳은 작년에 큰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입니다. 이렇게 부서진 집들이 1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못한 채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죠. 이 작년 산사태 피해 지역들이 안정적으로 복구 중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벌방리 주변은 온통 공사 중입니다. 마을 위쪽에는 커다란 사방댐이 2개 놓였는데 계획대로라면 7개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장마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보상도 해야 되고 좀 더 빨리 진행이 되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갖고는 있죠. 그나마 벌방리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현재 상황은 훈련 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며칠 전 산사태 대피 훈련을 실시한 은풍면 금곡리. 정작 뒷산은 1년째 누런 흙과 돌더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이제 많은 비가 아니어도 불안합니다. 50mm, 60mm는 와도 그 굴러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노이로제 걸리는 거지.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 산사태는 산 정상의 양수발전소 도로부터 중턱을 거쳐 마을까지 덮쳤습니다. 그런데 복구 주체가 여럿입니다. 산 정상은 한국수력원자력, 산 중턱은 경상북도 산림당국, 마을 주변의 하천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가 담당합니다. 10억이 넘으면은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된대요. 며칠 전에 이제 거기 공사하라고 하달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군청으로. 그래서 아직 그 업체도 안 정했어요. 늦어지는 작업도 문제지만 복구가 피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게끔 이뤄지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벌채된 뒷산이 무너졌던 감천면 수안리. 여전한 산사태의 흔적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시작한 산 중턱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지금 뭐 그냥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가 밑에 마을이 없다면 모르는데 마을이 있으니까 여기는 좀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아래 커다란 돌로 만든 수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추가 산사태 났을 때는 이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속류가 빨리 내려가게 하는 고속도로 지금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죠. 더 아래 위치한 피해 마을 주변에는 정작 더 작은 수로를 냈고 토속류를 막아줄 시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맞바르게 내려가게 해놨어요. 그럼 물이 억수로 빨라요. 내려오는 게 오히려 막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기후변화는 집중호우의 빈도와 세기를 늘리고 산사태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돌을 쌓고 사방댐을 놓는 기존 산사태 예방책 외에 거주지 중심의 피해 저감 대책, 신속하고 일원화된 복구 체계가 시급합니다. 바로 간다 김민욱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의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남성은 결국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여성이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저녁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남성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CCTV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17시에 했었죠. 네. 그것 때문에 계속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이 확인했어. 남성이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이 맞냐고 확인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시킨 게 제가 확실한가요? 그냥 했었잖아. 한 50대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한 겁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간 남성에게 경찰관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내용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소리? 네, 없죠. 당연히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그냥 기다리세요. 그런데 정작 남성 측이 CCTV를 확인해 보니 신고 당일 여성은 5시 11분 화장실에 갔고 14분에 나왔는데 본인은 13분에 들어갔다가 15분에 빠져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적발된 후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여성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다며 남성 측은 허위 신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고 여성이 어제 돌연 허위 신고를 자백했습니다. 신고 여성은 어제 오후 경찰을 찾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성의 성범죄 입건을 취소하고 신고자에 대한 무고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
피신고인에 대해 당시 경찰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해당 경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많았죠. 언론들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 거부권이란 용어를 자주 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려 헌법에는 거부권이란 말은 없다며 제2요구권이 맞는 표현이라고 공지했는데요. 이례적인 설명입니다. 거부권, 정말 틀린 표현일까요? 구민지 기자가 짚어봅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제2요구권이라는 용어가 기사에 섞여 사용된다면서 헌법에 거부권은 없고 제2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논리와 똑같습니다. 제2요구권이죠. 거부권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거부권은 틀린 표현일까요? 헌법학 책들을 봤더니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한 헌법학자는 용어의 기원이 원래 비토 파워, 즉 거부권이라면서 제2요구권이든 거부권이든 같은 말을 달리 쓰는 거라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전국이 민감하니까 그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가 그런 일까지 일일이 나서서 그 명칭까지 정해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법무부 공지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거부하자 법무부는 6쪽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 여사가 결혼하기도 전인 10여 년 전 사건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 여당 편을 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특검법안 소관 부처로서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지금까지 14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제2요구권을 쓴 대통령입니다. 제2요구권 공지를 왜 오늘 갑자기 냈냐고 묻자 법무부 대변인실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법이 그렇다는 걸 알리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과거 대가족 중심 농경사회 시절 만들어진 오래된 법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 하나둘 바뀌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와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박세리 씨. 수십억 원의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 씨. 가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친족 상도례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1953년 친족 상도례법 도입 이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경제 규모는 5만 배 넘게 커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봐주기에 재산 범죄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친인척 간 교류는 뜸해지고 정서적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 집 건너 한 집 꼴로 1인 가구입니다. 지난 4월, 헌재는 형제 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농경사회 대가족제와 달리 핵가족제 하에서 형제 자매는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의 경제 공동체가 지금은 해체가 된 것이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많이 멀어졌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헌재는 또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어머니처럼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다. 부모를 학대한 페류나까지 유산을 나누게 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민감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래된 남성 중심의 관습들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대법원은 부모의 제사를 지낼 우선권은
장남에게 있다는 판례를 15년 만에 뒤집고 성별과 관계없이 연장자가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고 아들, 딸 역할의 차이가 없어진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작업자들이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실패했던 안타까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진화에는 일반 소화기는 소용이 없고 금속 화재 전용인 D급 소화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시중의 D급 소화기들도 공인 기준이 없어 성능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D급 소화기는 리튬 같은 금속 물질에서 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특수약재를 사용해 1000도까지 치솟는 불을 빠르게 식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3개 업체의 D급 소화기입니다. 이 리튬 배터리에 불을 붙이고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폭발하듯 불붙는 배터리에 1번 업체의 D급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불길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통을 다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불길이 더 맹렬히 타오릅니다. 이번 업체의 D급 소화기는 어떨까? 같은 조건에서 리튬 배터리에 불을 붙인 후 소화액을 뿌리자 30여 초 만에 불길이 잡힙니다. 하지만 불꽃이 꺼진 후에도 배터리 온도는 450도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높습니다. 불꽃은 안 보이지만 화재 가능성이 여전한 겁니다. 소화기 한 통을 다 써서 불길은 일단 잡았지만 배터리의 온도는 400도가 넘습니다. 열폭주 온도는 200도가 넘어서 다시 다른 배터리로 옮겨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 업체의 D급 소화기로 배터리의 난부를 꺼봤습니다. 소화약재를 뿌리고 10초 정도 지나자 불길이 모두 잡힙니다. 소화기 한 통의 약재를 다 쓴 후 표면 온도를 재봤더니 120도가량 됩니다. 배터리가 다시 과열돼 연쇄 폭발을 부르는 이른바 열폭주를 일으키는 온도인 200도보다 낮습니다. 모두 D급 소화기라는데 업체별로 성능은 제각각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검증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화재는 일반 화재부터 주방 화재까지 4가지로 구분되다 보니 금속 화재는 별도 분류가 없어 전용 소화기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체들은 다른 화재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고는 리튬 배터리용이라는 표시를 편법으로 달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 약재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증 절차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D급 소화기에 대한 형식 승인 기준 마련과 동시에 R&D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는 조만간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리튬 배터리 등 화학 물질에 유효한 소화 약재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운영하는 아리셀이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단 측에선 화재와 폭발 우려를 지적하면서도 그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아리셀은 공장의 위험성을 현장에서 심사해달라고 당국에 신청합니다. 심사를 맡은 기관은 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연수 평가를 잘 시행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이제 봐주는 거거든요. MBC가 입수한 당시 현장 심사 결과입니다. 각종 인화성 화학물질 사용으로 화재와 폭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에 81점으로 기준을 충족했다며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듬해 후속 평가에선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높은 88점을 줬습니다. 작년 12월 심사에서도 총점 75점으로 3년 연속 우수 사업장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시간제, 관계 이런 걸 현장의 이용 요인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하지만 참사 현장에 비상구가 제대로 있었는지,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은 제대로 실시했는지 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노동부의 안전관리를 질타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가 결국 사업주의 방패만 제공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위험관리 체계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면 재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비쳤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이 1인당 2천여 개, 2만여 명의 그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점검과 감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또 지난해와 올해 2월 아리셀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면서 자율 예방만 강조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참사 희생자 중 한 명의 빈소가 오늘 처음 마련된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아리셀이 진정성 있는 설명이나 보상안 없이 생색내기 사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화성 화재 참사로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외주화를 넘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넘기는 이주화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위험의 이주화 어디까지 왔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92만 3천 명으로 사상 처음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는 어떨까요? 지난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12명, 이 가운데 외국인은 85명으로 10.5%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비율과 비교하면 사망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3배나 높은 겁니다. 그 추이는 어떤지 10년 전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의 전체 숫자는 992명에서 812명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외국인 비중은 7.5%에서 10.5%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위험의 이주화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한 외국인도 2019년 7,777명에서 2022년엔 8,49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일하다가 다쳐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다친 외국인 가운데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치료했다는 외국인은 27.3%에 그쳤습니다. 고강도로 위험하게 일하고 일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양을 생산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받습니다. 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재해나 질병,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집계는 제외돼 있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지원센터 예산 71억 원을 올해부터 전액 삭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국제택배로 시킨 공기청정기 필터 안에 숨겨 586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미국에서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에 마약을 묻어두고 수거책이 다시 찾으러 오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원통을 뒤집자 흰색 가루가 쏟아져 나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 속에 들어있던 건 필로폰, 국제항공 택배를 통해 밀반입된 겁니다. 일당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4차례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필로폰 17.6kg을 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시가 586억 원어치입니다.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야산에 파묻었습니다. 일당이 마약을 숨긴 야산입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아 소분한 뒤 이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면 유통책 8명이 다시 땅을 파 필로폰을 되찾은 뒤 구매자들에게 파는 겁니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부터 유통책까지 주범 3명은 모두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총책은 유통책들이 배신하거나 마약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비해 이 과정을 몰래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구매자들에겐 직접 만나는 대신 장소를 정해 갖다 놓는 던지기 수법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위장 거래를 통해 투약자와 유통책을 확인한 경찰이 윗선까지 수사망을 넓히면서 일당 46명이 검거됐습니다. 다 검거가 됩니다. 뭐 땅속에 파묻든 뭐 기존에 했지 뭐 다크웹을 이용을 하든 그러니까 절대로 마약류 범죄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 매수 투약자들도 말할 것도 없죠. 검거 당시 필로폰 8.6kg도 압수했는데 28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 국적의 총책을 특정한 뒤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새 주인 자리를 놓고 4년 만에 재대결인 만큼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바이든의 고령 이미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면서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옅은 웃음을 그리며 등장한 바이든. 트럼프는 웃음기를 지웠습니다. 90분 내내 바이든이 트럼프를 노려봤다면 트럼프는 상대를 외면했습니다. 단어는 거칠었습니다. My son was not a loser, was not a sucker. You're the sucker. You're the loser. We mentione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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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raine, Ukraine, Ukraine. Everything he does is a lie. 낙태, 이민, 물가 오름세,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 모든 이슈에서 충돌했고 전 현직 대통령의 맞짱 토론답게 서로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59 presidential scholars voted him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진행자가 81세, 78세의 대선 후보를 향해 고령 문제를 언급하자 트럼프는 자신의 골프 대회 우승 경력을 자랑했고 바이든은 트럼프가 오히려 약골이라고 반격했습니다.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not even senior, 2 regular club championships. To do that, you have to be quite smart. Can't hit a ball 50 yards. You can see he is 6'5" and only 223 pounds, or 235 pounds. Well, I'm happy to play golf with you if you carry your own bag. 하지만 감기 탓에 시작부터 목이 잠긴 바이든은 토론 중 말을 멈추는 결정적 실수를 몇 차례 드러냈습니다.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반면 트럼프는 남미 이주민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Open up our country to people that are from prisons, people that are from mental institutions, insane asylum, terrorists. 하룻밤이 지난 지금 트럼프의 거짓말 막말보다 바이든의 고령 이미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론까지 고개를 들 정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노래를 담은 우리 창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뮤지컬 감독으로 유명한 박할린 감독이 연출을 맡아 동서양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하는데요. 임소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바람에 묻어온 세계 곳곳의 아픔. 타인의 고통까지 예민하게 느끼는 자, 만신이 이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서양 고전부터 중국의 경극, 웹툰까지 경계를 넘나들어온 국립창극단이 이번에 선택한 소재는 무속입니다. 남다른 운명을 타고난 한 소녀가 5대륙의 샤먼, 무당들과 함께 세계 곳곳의 슬픔을 위로하는 해원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구슬 되게 많이 해요. 흔히 옛날에는 태어났을 때의 아픔, 살고 가면서의 아픔, 누구를 잃었을 때 그 아픔 달랠 게 되게 많거든요. 음악과 연출을 맡은 건 뮤지컬 감독으로 익숙한 박할린. 국악을 전공하고 박동진 명창에게 판소리를 전수받은 그로선 위로의 노래에 우리 창극을 떠올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음악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국악도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전쟁, 재난, 학살. 세계 곳곳에 깃든 슬픈 넋들을 씻김굿 한 판으로 달랩니다. 전 세계에 너무 아픈 총알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동물, 새, 사람 다 아파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 아버지와 리투아닉의 어머니 사이에서 자연스레 접해온 다양한 무속 문화. 동서양의 음악과 무당들이 어우러진 치유의 무대는 1200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게 낯설고도 흥미로운 위로를 선사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새 감독 선임을 책임지고 있는 축구협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임생 협회 기술이사가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감독 후보들을 검토해온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 감독을 선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혜성 위원장의 전격 사퇴에 따라 안 그래도 난항을 겪어온 새 대표팀 감독 선임이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새로운 기대 종목 바로 근대 5종인데요. 두 대회 연속 메달을 위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담금질에 한창인 선수들을 김태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근대 5종 선수들의 시계는 바쁘게 흘러갑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6시 20분인데요. 5종목을 빠짐없이 훈련해야 하는 만큼 일찍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작하는 레이저런 훈련. 420m를 전력으로 뛴 후 가쁜 숨을 가다듬고 5발을 명중시킵니다. 이렇게 하루 15km씩 뛰고 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작위로 말을 배정받는 승마. 말과 교감하는 작업은 매일매일 도전이지만 여러분, 홍태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끝내 장애물을 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에 펜싱과 수영까지 5종목 합쳐 10시간 이상 훈련하고 샤워만 4번을 해야 긴 하루가 끝이 납니다. 어떤 훈련을 하든 강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흥민이랑 앞으로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릴 역사적인 레이스를 어느 때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베테랑 전웅태와 김선우를 필두로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을 따낸 신예 성승민과 군인 신분의 서창원 모두 동기부여도 확실합니다. 올림픽 때는 정말 아쉬운 거 없이 후회 남지 않도록 정말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달은 한 명이 주는 게 아니라 3명이 주기 때문에 뭔가 단점보다는 자신감과 패기가 둘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없던 한국 태권도에 이번 파리 대회에서는 주목할 선수가 있습니다. 남자 58kg급의 박태준 선수가 훈련 파트너로 나선 친동생에게 금메달을 선사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마지막 점검에 한창인 태권도 대표팀. 쉴 새 없이 오가는 발차기 속 키도 얼굴도 비슷한 두 선수가 눈에 띕니다. 남자 58kg 국가대표 박태준, 그리고 3살 터울 친동생 박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태권도 마이너스 58kg급 국가대표 박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너스 54kg급 박민규입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선수 생활을 해왔고 국가대표 이진으로 경쟁력까지 갖춘 동생이 훈련 파트너로 나선 건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했지? 나는 형이 태권도 하는 게 멋있어. 아니지 마. 진짜요? 박태준의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변치 발차기. 원래 돌려차야 되면은 그냥 다른 옆구리로 옆쪽으로 찰 때도 있고 다양한 발차기를 많이 차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박태준. 지난 2월 천적 장준을 무려 7번의 맞대결 끝에 꺾고 파리행 티켓을 손에 넣었고 자신의 어릴 적 우상이던 이대훈 위원으로부터 특별한 응원까지 받았습니다. 형이 한 발자국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는 올림픽 가서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 태준이 화이팅! 레전드 이대훈마저 올림픽에서만큼은 정상에 서지 못했던 남자 58kg급.
박태준은 첫 금메달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형 올림픽 잘 다녀올게. 잘 다녀와.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박병호 선수가 전 소속팀인 KT와의 경기에서 솔로 홈런을 쳐냈습니다. 한 달 전 삼성으로 이적한 뒤 친정팀 KT를 상대로 친 첫 홈런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덥기만 했던 오늘과는 다르게 주말인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립니다. 지금 이것은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이번 비의 모습입니다. 이 새벽이 되면 서쪽에서부터 비구름이 다가와 내일 낮 동안에는 전국을 뒤덮는 게 확인됩니다. 특히 이 짙은 푸른색으로 나타났던 지역들이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는 곳인데요. 이 지역별로 자세한 예상 강우량을 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북부에는 30에서 80,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라도에 최고 12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경남 해안에 100mm 이상, 제주 산지는 2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제주와 전라권은 내일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 경남권은 내일 밤부터가 되겠고요.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와 함께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비가 오는 동안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1도, 광주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에도 내내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